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제1야당 당수로서는 사상 처음 제3자 뇌물 공여라는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를 병풍처럼 둘러세운 채 읽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결국 기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 조사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출발에 지나지 않음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전국에 경랑을 몰고 온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소식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성남지청 현장 취재 기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영을 기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성남지청에 출석했는데요. 당시 상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성남지청에 10시 20분쯤 출석한 뒤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일부 지도부와 함께 오늘 조사에 동행했는데요. 곧바로 검찰청사로 들어오지는 않고 검찰청 정문 밖에서 차에서 내린 뒤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100여 미터가량을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포토라인 앞에서는 예상과 달리 준비한 원고를 10분가량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헌정사 초유의 사법 쿠데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기업들에게 광고비를 유치해 시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 것뿐이라며 본인에 대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검찰 고위직을 지낸 박균택 변호사를 배석시킨 채 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거대 야당의 수장인 만큼 검찰 측에서도 수사팀 책임자인 유민종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등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160억 원대의 후원금을 내도록 종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9월 성남시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이미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의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수사팀은 이번 성남FC 사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보다 증거가 훨씬 많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양측이 서로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 이 대표의 조사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남지청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제1야당 현직 당대표가 검찰에 개인 비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오늘 출두한 성남지청 앞에는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이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 또 비판하는 세력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관심을 보였는데요. 추석 당시의 상황부터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첫 검찰 출석이자 또 이 대표 개인적으로는 지난 2018년 친형 강제 입원 의혹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한 후에 4년 2개월 만에 또다시 성남지청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성남지청 정문 밖에서 하차를 해서 포토라인까지 도보로 이동을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청래, 박찬대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김남국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도 대거 동행을 해서 이 대표와 발걸음을 같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지지자들이 몰렸고요. 이 대표는 도보로 이동하던 도중에 이들에게 미소를 보이며 손을 흔들고 인사를 건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대표 출석하기 전부터 이 포토라인에 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만큼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어떤 말들 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자 몰려든 지지자들과 그에 맞서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여러 외침이 터져 나왔는데요. 이 대표는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이들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의 소리가 좀 가라앉자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꺼내서 9분가량 읽어 내려갔는데요. 이 대표의 입장 발표는 지금 이 현장은 헌정사 초유의 현장이다,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는 검찰 수사 비판으로 시작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불가침에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그리고 불손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람봐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이 대표는 본인에게 적용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성남시 공직자의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고 있다면서 광고를 유치해 세금을 아낀 게 이렇게 비난을 받을 일이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 대목에서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일종의 동병상련의 지원을 호소하는 듯한 그런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남지사를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이 대표 주장을 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처럼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하고 적극 행정을 해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냐고도 반문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FC 지원금을 모금했느냐가 쟁점인 간단한 사건이라면서 자신은 경남지사 시절부터 그 법리를 알고 있었고 지금도 이 대구FC를 운영하는 구단주로서 이런 유형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 FC 지원금 모금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부메랑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원망은 문 전 대통령에게 하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 자신이 정권의 정치적 표정이 됐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장 발표 말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 음모죄로 이 없는 죄를 뒤집었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논두렁식의 모략으로 고통을 당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당한 일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이자 검찰 쿠데타였다고 강하게 날을 세웠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습니까?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입장 발표를 마친 이 대표는 질문을 해도 되겠냐는 이 취재진의 말에 간단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한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내용 속에 다 들어있다며 이 검찰은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맞춰가고 있다고 다시 한번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또 충실하게 방어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이 대표 검찰 출석과 관련한 입장을 물으니 뉴시스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또 아침에 이제 대부분의 방송들이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그 장면 보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청사로 들어가기 전에 포토라인에 서서 A4 용지 한 넉 장 분량의 그 원고를 사실 미리 준비한 원고를 한 9분, 10분가량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자신을 둘러싼 그런 비리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도 또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국민들한테 전했는데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제가 봐서는
이 전체적으로 검찰 수사 자체가요. 조금은 좀 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장문의 글을 준비한 이유는 이 검찰 수사가 처음 시작된 게 대장동 대선 자금이었죠. 근데 그걸 입증을 못하고 소환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성남FC 광고비로 그게 한번 예전에 검찰에서 불송치로해서 무혐의 처분이 돼서 검찰에 갔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사를 하는 건데 지자체장이 행정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시민구단의 어떤 광고비를 시장으로서 시민한테 들어갈 세금 대신 기업들에게 광고비를 받아서 그거를 운영했다. 제가 봐서는 적극 행정이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소환을 하지? 라고 했을 때는 그 의도가 제가 봐서는 이 설을 앞두고 어차피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해서 설 전에 뭔가 검찰에 뭔가 혐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성이 있지 않냐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숨지 않고 이런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차원에서 아마 장문의 글을 얘기하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뭐 참으로 요란한 행차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검찰 출두하는 자리에서 밝힌 입장문은 뭐 출마 회견 비슷하게 이렇게 장황하게 했는데 앞으로도 그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추가로 소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앞으로 소환해서도 이렇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헌정사 초유의 현상이라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의 그 잡다한 의혹을 받았던 그 야당 대표는 지금까지 없었죠. 그리고 민주당이 당 소속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까지 방탄한 적은 없죠. 민주당 역사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한 장면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이 대표는 뭐 그동안에 본인이 해왔던 이제 주장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 반복한 느낌이 있습니다. 적극 행정이라고 했는데 적극 행정일 수도 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적한 대로 후원금을 받는 거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 홍준표 시장 말대로 자기는 후원금을 받아서도 절대 민원은 안 된다고 사전에 이미 얘기를 하고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무혐의라고 했지만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안 했고 당시에 문재인 검찰은 덮은 측면이 있죠. 그래서 박하영 차장검사까지 사표 내지 않았습니까? 조작 수사, 사법 쿠데타 이런 거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국민들이 잘 생각할 거로 생각하고 이제 광고 문제인데 요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네이버가 준 광고비가 40억 원, 그중에 39억이 이제 주빌리은행에 갔는데 그 주빌리은행이 받은 광고비가 그것 말고 또 있을까요? 1,450만 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광고의 성격이 어떤 건지 잘 알 거고 두산건설에 72억에 산 부지를 6천억 원, 결국 이제 지금 시가로는 1조짜리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특혜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논두렁 시계 얘기하지 않습니까? 논두렁 시계 모략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시계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대검 중수부 수사 결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계 받은 사실 인정하셨습니다. 문제는 그걸 버렸는데 그게 논두렁에 버렸는지 다른 데에 버렸는지 그게 문제죠. 그렇게 작은 거 하나를 갖고 그 본질을 이렇게 그 뒤덮는 이런 식의 선전선동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대표의 출석 당시에요. 성남지청 주변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몰려왔고요. 그에 맞서서 보수단체들도 이제 맞불 집회를 열면서 그야말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 대표가 출석하기 전인 오늘 새벽부터 이 성남지청 앞 왕복 10차선 도로를 사이에 놓고 이 대표 지지자 측과 보수단체 간 맞불 집회가 열렸는데요. 양측은 이동형 무대 차량과 이 스피커 등을 설치하고 상대방 음량을 놓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첨예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이 충돌을 우려한 경찰도 오늘 오전 7시부터 12개 중대 900여 명을 순차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또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 의원 등 수십 명이 동행했는데요. 이들은 이 대표가 성남지청으로 들어간 후에 취재진들과 만나서 다시 한번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성남지청 상황과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치검찰! 비판한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지키고 당을 지키고 원내 일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대표께서 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하셨고 또 정당하게 소명하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직 야당 대표라고 해도 이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수십 명을 저처럼 병풍같이 주변에 세우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 이 부분을 놓고서는 여야는 물론이고요, 야당 내부에서도 논란 또 이견이 있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에 이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동행한 걸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친명계 핵심 의원으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은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당당하니까 홀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당대표가 고초를 겪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같이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당대표 홍위병을 자처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대표 검찰 출석 현장은 파렴치와 비상식이 지배했습니다. 반성해도 부끄러워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의 전 당력이 총동원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당직자, 개딸 등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이재명 방탄 단일 대우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혼자 스스로 이것을 홀로 당당하게 떳떳하니까 이거 홀로 맞서겠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런 어떤 당대표가 이런 고초를 겪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 공감하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내 비명계를 중심으로도 당 지도부 등이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거 동행하는 건 민주당 전체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지금 현재 한창 검찰 신문을 받고 있을 텐데요. 오늘 조사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로 볼 수도 있을 듯한데 검찰 그리고 이 대표 측에서 각각 지금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현직 당대표인 만큼 검찰에선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팀 책임자인 유민종 부장검사가 직접 투입돼서 이 대표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민종 부장검사는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의혹 수사 등 이 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이 대표에게 이 던질 핵심 질문을 추려 정리하는 등 이 오늘 조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검찰 측에서는 이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조상원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던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을 비롯해서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종근 변호사 등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하고 반격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 대표와 변호인단은 검찰 출석을 앞두고 지난 주말 내내 검찰 수사를 대비하는 데 주력하면서 검찰의 예상 질문을 추리하고 실상황을 가정한 예행 연습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오늘 검찰 조사에서는 박균택 전 고검장만 이 대표와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선일보는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표가 두세 명의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지 않겠냐는 예측을 했었는데 박 전 고검장만 입회하는 것을 두고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무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여럿으로 구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조사의 핵심 쟁점도 짚어볼 텐데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바로 제3자 뇌물 공여죠.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이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은 성남에 소유한 부지의 용적률과 용도 변경 등을 지원받는 대가로 160억 원가량의 후원금을 내놨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두산 임원을 직접 만나 용도 변경 등의 현안을 들은 정황 등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되려면요, 이제 가장 핵심은 바로 부정청탁 여부, 즉 후원금하고 성남시의 행정결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이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탁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가 오갔다면 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데요. 검찰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이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바로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이 기업들의 후원금 배경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또 이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고요. 또 이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성남FC 후원금 관련 일을 기획하고 공모했는지도 파헤칠 방침입니다. 앞서 지금 검찰이 기소한 정진상 실장, 두산건설 대표, 그다음에 성남시의 그 책임자에게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거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됐다는 거 저희가 이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죠. 어쨌든 제3자 뇌물 혐의의 법리가 정리된 거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라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이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례가 오히려 범죄 구속 요건이 더 크다, 이런 견해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과 최서원 씨 사이에 오간 뇌물수수의 구체적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당시 내세운 논리가 바로 박근혜 최서원 경제공동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경우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기업들의 후원금 지급을 사전에 인식했을 뿐 아니라 계획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때문에 검찰과 법조계 일각에선 제3자 뇌물 혐의에 관해서는 이번 이재명 대표의 사례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보다 더 큰 범죄 구성 요건을 갖는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팀에서도 이번 성남FC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 때보다 증거가 훨씬 많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은 법적으로 유리한 사건이라면서 무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자 뇌물 혐의 관련 판례도 이 20개 이상 참고해서 검찰 논리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와 제3자, 즉 이 성남FC가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사적 관계여야 뇌물죄가 성립을 하는데 시장의 시민축구단 운영은 누가 봐도 공적 관계라는 주장이고요. 후원금 유치 역시 규정에 따른 광고 영업이고 각종 인허가 처분도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여서 오늘 조사는 상당히 장기간 진행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지금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아주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독일 나치와 조선 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도 법치를 내세웠는데 윤석열 정부는 무도한 철권 통치를 하고 있다, 이런 거친 비판이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모습이 마치 그 영화 그 범죄와의 전쟁 거기에 한 장면 같았다면서 오늘 검찰 출석은 시작에 불과한 과정일 뿐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1야당 현직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겉으론 법치 운운하지만 그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 통치에 다름없습니다. 독일 나치와 조선 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였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를 엄호하며 민주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해 포토라인에 썼습니다. 비리 공무원과 조직 평략배가 결탁한 흡사 범죄와의 전쟁 영화 한 장면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검찰 출석은 시작에 불과한 과정일 뿐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소환 조사를 더 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지금 다음 수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제1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것에 부담감이 큰 만큼 이 대표의 소환 조사를 가급적 한 차례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뒤에 늦어도 이달 중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포토라인에서 이 검찰이 기소라는 답을 정해놨다고 비판을 한 바 있고 친명계 김남국 의원 역시 검찰이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아예 답정너라고 그러죠. 아예 답을 정해놓고 기소, 너 딱 기소, 너 무조건 구속, 너 무조건 죽이겠다라는 이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이 무조건 구속영장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지금 그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 한다고 해도 또 쉽지 않은 게 또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만약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변 확보를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1월 임시국회가 개막한 상황이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앞서 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것처럼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아서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변 확보를 하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구속을 염두에 두고 1월 임시국회를 강행했다며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까 노심초사하며 작년 8월 16일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를 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이후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서를 국회로 보내오면 즉각 부결시킬 태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자신이 구속될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모레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지금 예고하고 있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는 목요일 12일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이틀 뒤에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 조사에 대한 반박은 물론이고 각종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관련해 조선일보는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 하루 전인 어제 당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을 뭐라고 규정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대표가 자신의 검찰 조사보다는 윤 정권의 실상을 국민에게 보다 쉬운 언어로 전달하는데 더 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당 관계자의 말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막힌 이른바 뻔데기 정권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운 바 있는데요. 어제 나온 이 대표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좀 듣기가 민망할지 모르겠는데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내로남불 뻔뻔해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기가 막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는 끝나겠죠. 아니면 조금 길어지면 내일 새벽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이후에 과연 검찰이 이제 어떤 수사의 수순을 밟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이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느냐 안 치느냐 결국 이 부분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선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혐의가 너무 명확하죠. 부정청탁이라는 것이 뭐뭐 해주면 뭐뭐 해주겠다 아닙니까? 용도 변경해주면 50억 주겠다. 제2사옥 허가해주면 40억 주겠다. 두산하고 네이버가 똑같이 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게 문서로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검찰이 회피하겠습니까? 특히 21대 국회에서 앞서 3명의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국회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는데 3명이 다 가결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전 용인시장이에요.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3자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서 15년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제3자 뇌물은 굉장히 형이 중해서 1억 이상만 받으면 10년 이하가 아니라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0억을 지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부든 외부든 감찰이든 감사 과정에서 이건 왜 이렇게 처리했느냐 하고 오히려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의 원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속한 것보다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둘째, 다른 정치적 고려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봐도 저는 구속영장 청구할 걸로 봅니다. 근데 검찰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검찰 자신에게도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 기자가 설명드린 대로 영장 청구해도 결국 관철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칠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시는 그렇게 겁니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만 보면은 구속영장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재수사했을 때 지금 두산건설 전 대표나 성남시의 전 전략팀장은 불구속 기소 상태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요. 그런데 두 관련자는 불구속 지금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친다? 그 분명히 그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의 형평성도 있는 것이고, 말씀한 대로 검찰이 원칙대로 한다면 이걸 만약에 구속영장을 친다면 제가 봐서는 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1월 국회를 여는 거, 일하는 국회로 열겠다고 지금 임시회를 여는데 방탄국회 하는 거 보면 검찰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지 않고서는 방탄국회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검찰이 법의 형평성이라면 두 당사자는 불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조사를 하고 나서 불구속함이 마땅하고요.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결국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담이 클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장을 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은 성남FC 사건으로 지금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상태지만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다시 검찰에 불려나갈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측근들이 모두 기소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만배 씨의 로비 의혹도 또 다른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만배 씨의 이 로비 의혹이요. 지금 언론계에 이어서 법조계로까지 번지면서 아주 일파만파 커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만배 씨가 전현직 판사의 술값을 대신 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유흥주점 직원 A씨의 2017년에서 2021년 휴대전화 통화 목록에서 당시 부장판사였던 B 변호사와 현직 C 판사의 번호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 변호사는 이제 당시의 부장판사였고 C 판사는 아직도 지금 현재도 판사라는 거죠. 네, JTBC에 따르면 B 변호사는 수원지법과 이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서 2021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또 C 판사는 현재 대법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김만배 씨가 지난 2017년 당시 현직 판사이던 B 변호사와 처음 서울 역삼동 유흥주점을 방문한 걸로 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또 해당 유흥주점은 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이 대장동 일당이 주로 모였던 장소로 2명 기준 기본 금액이 무려 400만 원대라고 하는데요. JTBC에 따르면 유흥업소 직원이 이 검찰에서 김 씨가 2017년 전후로 해서 이 당시 부장판사였던 B 변호사를 데려와 술값을 냈다는 취지의 진술과 또 B 변호사가 따로 주점에 와서 술을 마시고 김만배 씨의 이름을 대면 김 씨가 사후 정산을 하기도 했다는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검찰은 김 씨가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술값을 현금 정산을 했고 또 업소 직원 계좌로 1,500만 원을 보낸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도 김만배 씨가 아직 그 술값 가운데 2천만 원 정도를 갚지 못했다. 이런 지금 소식도 전해지던데요. 해당 변호사 그리고 판사 입장을 또 냈습니까? B 변호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이 C 판사는 추측성 보도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는 C 판사가 이 김 씨나 B 변호사 중 한 명이 불러서 다른 자리에 있다가 한 30분 정도 들른 적이 있고 그게 전부라면서 이 추측성 보도로 로비 의혹을 제기해 오해를 야기할 경우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김 씨가 법조인들에게 골프 접대 등을 했고 한 사람당 수백만 원씩을 건넨 것을 확인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도 전해지는데요. 관련해 과거 로비 의혹을 부인했던 김 씨의 주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350억 원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어떻게 입장이십니까? 사실이 아닌 말들이 오갔지만 불법적인 자금이 거래된 적은 없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계좌 추적 등 자금이
입출구를 철저히 수사하신다면은 이 현재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만배 씨의 로비 의혹 대상으로 언론인들에 이어서 법조인들, 심지어 전현직 판사까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다면 정치인은 또 없겠느냐, 지금 이런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의 도덕적 수준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성남시 일대의 업자들, 그리고 성남시 그다음에 그 산하기관의 그 공무원들이 엮인 지역 토착 비리로 시작은 했는데 이미 정치인들도 엮여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언론인, 거기에 이제 판사들까지 관여가 돼 있다니까. 특히 그 언론과 판사는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당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장동을 또 같이 부패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 굉장히 충격이 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 부패 구조의 단면을 만들어낸 것 같고, 그 부패 구조의 핵심 축에 지금은 보니까 김만배 씨가 있는데, 이제 더 수사를 하다 보면은 그 축 안에 또 누가 있는지도 나오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 사건을 우리 부패 구조를 개혁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법조치를 오래 하신 걸로 다 알고 있잖아요. 네. 20년 넘게 하셨고, 그다음에 성균관대 라인의 검사 출신들, 법조 판사 출신들을 오랫동안 관리해 왔습니다. 기자로서 기자들도 관리했고요. 법조치를 하면서 검사, 판사 쭉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대장동에 화천대유를 만들면서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 인맥을 좀 두텁게 쌓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봐서는 거기에 넘어간 부분들이 어떤 도덕적 해이 부분들은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배 씨가 지금 이 사건 대장동의 본질이 언론계와 정치계와 그다음에 법조계까지 관리했다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저는 이게 기억납니다. 당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께서 50억 클럽을 공개를 했어요. 당시에 50억 클럽이 공개됐을 때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의원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최재경 전 청와대 비서관까지.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지 않냐. 거기에 이제 언론인들이 나오는 것들은 소액인데, 제가 봐서는 이 김만배 씨의 정관계, 판사, 이런 법조계 관리들은 결국에 50억 클럽의 어떤 빙산의 일각이 시작점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더 들여다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던 50억 클럽이 밝혀지는 단초가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지금 특정 대학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는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김만배 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 실체도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김 씨가 한겨레 부국장에게 알려진 6억 원 외에 3억 원을 추가로 건넨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서 언론사를 두 곳 인수하려고 시도했던 정황까지 드러난 겁니다.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김 씨는 지난 2017년쯤 민영 뉴스통신사를 100억 원대에 인수하려고 했지만 해당 언론사가 이 300억 원을 요구해서 마음을 접었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장동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해당 통신사 법률 담당 임원 자리를 제안하면서 우산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언급한 300억 원대 가격 문제 등으로 실현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에 이제 법조계 전문지 인수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죠. 권순일 전 대법관을 이 회사의 회장 자리에 앉히려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9년 김 씨는 이 법조계 전문지 인수를 시도를 했지만 또다시 무산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매체는 저희 TV조선에 2022년 5월 이 경영진이 바뀌었는데, 그 이전 경영진은 2021년 중반에 이 김만배 씨가 제3자를 통해 만나자는 그런 의사를 전해왔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이 언론사의 회장 자리에 앉히려 했다는 정황은요. 이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말 변호사 개업을 위해 이 대한변호사협회 내 독립기구인 등록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담겨 있습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이 의견서에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경위와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김만배 씨가 법률 분야 전문 언론사를 인수하고 싶은데 이 향후 진로 및 발전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이 화천대유 고문 자리를 제안을 했고, 언론사를 인수하게 되면 회장직도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법률 문화 사업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란 생각에 김 씨 제안을 수락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까지 10개월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법률문화사업 진출 관련 경영 측면의 자문을 맡았을 뿐 문제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일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다시 말해 화천대유에서 받은 고물료는 뇌물이 아니고 공직자윤리법이나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인 겁니다. 관련해 김만배 씨의 어제 출석 모습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언론인 금전거래 소명하셨나요? 기자들한테 기사, 무마 등 청탁도 하시면서 돈을 주신 건가요? 언론사 인수 시도한 거 맞으신가요? 건강엔 큰 문제 없으신가요? 이 언론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한겨레 신문에 가장 큰 여파가 미친 듯합니다. 9억 원 돈거래를 했다는 편집국 간부는 죄송합니다, 해고가 됐고요. 사장, 편집국장 등 최고위 간부들도 잇따라 자리를 물러나는 등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제 정권 등의 비리 문제에 가혹한 잣대를 겨놓은 대표적 진보지이기 때문에 이 같은 고위 간부의 금품 수수 의혹의 후폭풍이 더욱 큰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편집국 간부가 김만배 씨와 9억 원대 돈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한겨레 신문에서는 사장을 비롯한 전무, 편집국장 등이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제 오후 10시쯤 한겨레 신문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장문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한겨레 신문은 이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독자와 주주, 국민들께 말씀드린다며 김만배 씨와 금전거래를 한 전 편집국 간부를 해고하고 김현대 대표이사와 이 류익은 편집국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며 내부 자정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김현대 한겨레 신문 사장 역시 어제 직원들에게 글을 보냈는데 한겨레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고 제가 먼저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한다며 2월 초 대표이사 선거에서 당선자가 나오면 바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겨레 신문은 전 편집국 간부 D씨에 대한 이 해임 이유로는 청렴 공정 의무와 이 품위 유지 위반, 한겨레 윤리 강령 위반, 그리고 취재보도 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위반, 이 회사의 명예훼손 등을 들었고요. 또 D씨가 인사위원회에 밝힌 내용만 보더라도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냈는데요. 한겨레에 따르면 D씨는 이 서면 소명을 통해서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 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 원을 비롯해 총 9억 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이제 단순히 금전거래라고만 보고 끝낼 일이 아니다. 해당 간부가 사회부장, 편집국 부국장으로서 법조 및 각종 비리 관련 기사를 다루는 책임자였기 때문에 대장동 보도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라. 지금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김 씨와 한겨레 전 편집부 간부의 돈 거래를 비판하며 대장동의 검은 돈이 한겨레 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독자와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 한겨레가 김 씨와 정영학 녹취록을 인용해서 윤 대통령과 검찰이 이 대장동 사건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집중 보도했던 것을 지적한 건데요. 또한 정 비대위원장은 김만배 씨가 언론을 매수한 목적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장동화하려고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인용하며 윤석열 후보와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연계됐다라는 의혹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금전 거래라고 둘러대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검찰 수사 전이라도 대장동의 검은 돈이 한겨레 신문의 대장동 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독자들과 국민께 공개해야 합니다. 김만배 씨가 언론을 매수한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장동화를 노렸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언론인들과 돈 거래를 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언론계 로비 목적이었는지 대가성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대장동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김 씨가 판검사들과 골프를 치고 금품을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검찰은 이런 의혹들이 대장동 수사의 본류는 아니라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모두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만배 씨의 언론 로비 의혹이 지금 불거진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줄줄이 사퇴를 하는 등 파장이 유독 큰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한겨레 신문은 1987년 우리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1988년에 창간됐는데
조금 다른 언론, 대한 언론으로서의 기치를 내걸고 사실 그 당시에 많은 국민의 또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어떤 그런 그 내세웠던 기치가 조금은 빛이 발했고 일부에서는 조금 너무 이념적 혹은 정치적으로 조금 치우쳐져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사실은 이 사건 말고도 회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좀 흔들리는 점이 있었는데 이번 그 대장동과 연루된 사건은 정말 큰 타격을 주겠죠. 지금 그래서 편집국장 그리고 경영진 사장 다 이제 물러나기로 했는데 원래 2월달에 경영진이 교체하기로 되기는 있었습니다. 뽑히고 이제 물러나는 그렇습니다. 건 3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새로 이제 경영진 그다음에 이제 편집국 간부들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그럼 앞으로 한겨레 신문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거를 우리 독자들 또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또 관련된 그 한겨레 신문의 전 국제 이제 해고됐으니까 전 그 부국장이라든지 다른 두 신문의 간부들은 조사는 계속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부정청탁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그 결과 어떤 그 칼럼이라든지 기사에 영향이 있었다면 이건 정말 우리 언론에 큰 문제가 되겠죠. 지금 그 부분 포함해서 한겨레 신문은 내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비단 뭐 한겨레의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 김만배 씨에게 뭐 금전과 관련된 언론사들은 제가 알기만 해도 뭐 공개가 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한겨레는 왜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좀 가혹하리만치 하는 거냐? 제가 봐서는 부끄러움을 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높게 살 것 같아요. 물론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지만 말하자면 최고 경영자부터 편집국장까지 이 어떤 밑에 있는 간부 직원, 후배 직원이 이런 일을 겪었지만 그 개인적인 어떤 잘못으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 전 회사 자체가 반성하겠다. 이거는 보통 수호지심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개선하고 발전하는 걸로 좀 봐줬으면 좋지. 정진석 위원장처럼 이게 무슨 기사를 뭐 이거를 가지고 그 한 기자가 이 김만배 씨와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거래인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침소봉대해가지고 뭐 한겨레가 무슨 논조 자체를 뭐 돈을 받고 영향을 미쳤다. 그러게 따지면 김만배 씨한테 돈 받은 각 언론사들에 관련되면 모든 언론사가 그랬을까요? 그건 너무 다 좀 많이 나간 추측이기 때문에 한겨레 부분의 반성을 보고 다른 언론 자체도 좀 부끄럽지 않게 또 자정 노력을 갖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한 이 남욱 변호사의 새로운 진술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을 2025년에는 유동규 내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남 변호사는 또 김 씨가 말하는 그 유동규 내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 측이라 이해했다고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5년이라고 하면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서도 등장을 한다고 하죠. 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2025년 정도 되면 10년 되니까 내가 달라면 투자 형식으로 하든 다른 형식으로 하든 줄게 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말했다면서 정 회계사에게 설명하는 대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씨가 지분을 넘기는 시점을 2025년으로 지목한 건 2015년 설립된 천화동인 1호에 대한 입찰 방해나 위계에 의한 공모집행 방해 혐의의 공소시효 10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고요. 이 SBS에 따르면 검찰은 2025년에 지분을 넘기겠다는 김만배 씨 이야기를 들었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역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발언을 하긴 했지만 허구의 사실을 구체화해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금 당권 레이스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대 변수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의 불화설에 휩싸이면서 지금 출마 여부를 놓고 숙고에 들어간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정치권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오늘 별다른 공식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모처에서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다른 당권 주자들이 잠시 후인 오후 2시 경기도당에서 열리는 신년 인사회에 총출동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이 행사에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전 의원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전대 판세가 출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하지만 대통령실 분위기 여전히 나 전 의원에 대해서 냉담하다고 하죠.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출 탕감 대책을 언급하자 대통령실 수석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 나 부위원장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윤 정부와의 정책 기조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반박했고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익명으로 공직을 자기 정치에 활용한다며 나 전 의원을 직격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안팎에서 부위원장직 해촉 가능성까지 나오니까 이 여권 안팎에서는 결국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적 의중이 표출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실의 제동과 압박에도 나 전 의원은 아직까지 불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나 전 의원이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사퇴를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전대 출마를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나 전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에 정부직 사의를 표명하면 어떻겠느냐고 문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한 여권 관계자도 이 YTN과의 통화에서 나 전 의원이 정부직을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인 만큼 사표 제출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 결정은 나 전 의원의 몫일 텐데요. 하지만 대표 선출권을 쥐고 있는 당원들이 대통령실과 갈등하는 당대표 후보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바로 그 이유로 나 전 의원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이 속내가 복잡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대통령실과 대립하는 것에 대한 당내의 부정적 여론이 나 전 의원의 거취 결정에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실제로 나 전 의원 측은 당초 그러니까 오늘 그 제주에서 기자간담회와 당원 대상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어제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제주도당 당직자들과 당원들이 관련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나 전 의원 측에 알려왔다는 후문인데 제주도당 측도 나 전 의원이 윤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비치는 상황에서 당원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보여서 일정을 미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설명을 종합해 보면 제주도당이 이제 최근 대통령실과 또 나 전 의원 측의 갈등을 고려해서 먼저 행사 취소를 요청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당심의 변화 가능성과 연관지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제주도당 측에 이제 메시지를 줬다는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다른 당 조직으로까지 번질지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나 전 의원 측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요인은 또 있습니다. 이 당 원로들은 물론이고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노골적인 불출마 압박이 가해지고 있을 뿐더러 이 당권 주자들의 견제 역시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라디오에 출연한 친윤계 유상범 의원은 2년 전에 나 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와 당권을 놓고 겨뤘을 때를 거론하면서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대부분 의원이 이미 친윤 그룹으로 포섭이 되면서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과거 2년 전에 나경원 대표가 출마했을 때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초재선 그룹 의원들의 다수들이 나경원 대표에 대한 지지를 했습니다. 저도 나경원 대표를 지지를 했고요. 그런 지지와 당원들의 설득이 있었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가 당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근데 지금은 사실은 대부분의 그 의원들이 이미 친윤 그룹으로 포섭이 되면서 김기현 대표를 지지하고 있고 2년 전에 나경원 대표에게 조언하고 함께했던 참모 그룹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다 나경원 대표와 이제 거리를 좀 두고 있는 상황. 그래요? 네, 그 얘기 듣고 있습니다. 물론 나 전 의원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 전 의원 출마를 요구한 데 이어 오늘은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지금은 별의 순간이라며 나 전 의원의 출마를 독려했습니다. 목소리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나경원 전 의원 지금 별의 순간이라고 생각되고요. 지지율이 깡패잖아요. 저는 민주공화정에서 당연히 국민과 당원이 부르면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저희가 그 당원 민주주의를 바로잡겠다고 전당대회 룰을 당원 100%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원들이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높은 랭킹을 차지하는 나경원 전 의원을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많은 의원분들께서 언론에 나와서 정말 그런 조리돌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전 나경원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용기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여당이죠. 그런데 이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모습들을 국민한테 많이 보여줍니다. 지난번 선거에 잇따라 이기고 나서도 그 여권 주류하고 당대표가 싸우는 거, 그것도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고요. 지금 이렇게 특정인이 사실상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당 주류 측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 이것도 정말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긴장에는 다 이준석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압박이 과연 어떤 부작용, 이른바 반작용을 몰고 오지 않을지, 이 부분도 사실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이 가능한데, 이 문제는 우선은 정치보다는 정책적으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헝가리식으로 결혼하는 부부에게 4천만 원을 주고 첫애를 낳으면 이자를 탕감해주고 둘째를 낳으면 2천만 원을 탕감해주고 셋째를 낳으면 4천만 원을 다 준다. 이런 방식이 뭐 굉장히 그럴듯하긴 하지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 현금 살포 반대 정책, 그리고 시스템으로 복지를 해서 약자에게 더 두툼하게 지원해 준다, 이런 정책에는 정면으로 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저 발표가 나오는 과정에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대통령이 조금 더 이제 대통령실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덕수 총리라든지 그 기재부 측에서 저 발표를 알고 그거 안 된다, 우리 정부 정책이랑 안 맞으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저 나경원 대표가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그다음에 그 기후변화 대사를 받으면은 대표에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임명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 두 자리는 나경원 저 부위원장이 먼저 원해서 대통령이 좋다고 해서 임명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본인이 원해서 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니까 대통령실도 충분히 메시지는 전달한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저 다른 해석이 안 나오도록 이 정도에서 그 마무리를 짓고, 또 특히 나경원 대표도 실제로 이제 대표에 나오려고 하면은 이 직위를 더 이상 수행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처신을 확실하게 이번 주 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나경원 의원은요, 정치인이에요. 공무원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본인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용산에서 이렇게 할 일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으로 대출 탕감이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까지 좀 과한 액션으로 나경원 의원을 제주도당 행사까지 못 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초래되는 게 좀 서글픕니다. 정당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당대 국민의힘이 전당대를 앞두고 나서, 그러니까 민심 1위 후보를 제치고, 그러니까 당원 100%를 하면서 이제 당원 100% 했더니 당심 1위 후보인 나경원 의원까지 제낀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용산에서, 그러니까 당에 대한 당권까지 개입하는 부분들이 너무 지나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은 효과가 올 것 같습니다. 왜? 동정 여론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나친 간섭들은요, 결국은 정당 정치를 훼손하고 결국 용산에서도 스스로 원하는 후보가 되기에는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판단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 전 의원이 이처럼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요. 이미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어제 각각 캠프 개소식, 그다음에 출마 선언을 통해서 사실상 선거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당원들한테 소구하는 그 메시지 등이 아주 명확히 구분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고, 같은 날 김기현 의원이 캠프 개소식을 진행하면서 당권 경쟁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 의원이 이 윤심 지원을 바탕으로 당내 조직력의 강세를 보인다면, 안 의원은 본인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도 소구력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뚜렷한 차이점은요, 어제 각자 가진 행사에서도 아주 단적으로 나타났죠. 네, 먼저 어제 오전 출마를 공식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넘어 170석을 하려면 안철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총선에 대비해 수도권 민심에 부합하는 당대표를 세워야 한다는 이른바 수도권 대표론을 앞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오후 이 캠프 개소식을 열었던 김기현 의원은 세과시에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친윤계 의원 등 여당 의원이 40여 명이나 참석을 한 건데요. 특히 이날 캠프 개소식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유세 당시에 사용했던 대부까지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솜방망이 처벌 논란입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의 1심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2년간 마약을 14차례 투약을 하고 또 지인들에게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비롯해서 추징금 3,900여만 원을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처벌이 내려지니까 이거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동종 범죄를 반복한 돈 스파이크의 상습성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번 판결이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흐리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스파이크는요, 과거에 이제 2건의 마약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전력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마약 재범으로 기소되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들이 나왔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약 범죄는 관련 전과가 있는지 또 마약을 소지한 양과 투약한 횟수 등으로 형량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건데요. 재판부는 마약 범죄가 재범이 많고 중독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돈 스파이크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돈 스파이크가 2010년 이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감형 이유로 꼽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지금 아까 저희가 방금 다뤘었던 주제였죠.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를 보면은요, 나 전 의원은 오늘 대통령실에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므로 사의를 표명합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한테 사의를 전달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 전 의원은요, 최근에 그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을 내놨었는데 이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어떤 방침, 정책과는 다른 흐름이라 이런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대통령실 수석이 직접 나서서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내고 또 잇따라서 또 나경원 전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그 뜻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톤을 유지를 하면서 또다시 대통령실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됐습니다. 결국 하지만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그렇다면 나 전 의원이 이를 계기로 해서 당권에는 도전하는 것이냐, 비록 지금 이 부분일 텐데요. 연합뉴스의 지금 보도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 이제 추측하기로는 결국 정부 제기를 내놨기 때문에 결국 정치인의 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따라서 결국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커질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한단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그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사의는 표명했는데 그 기후변화 대사 자리를 내놨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에는 일단 그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출마는 가능하죠. 그렇다면 다음 여론조사, 최근에 일련의 그 사태가 얼마나 여론에 반영이 됐는지, 그래서 나경원 그 전 의원 본인의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많이 떨어졌다면 이제 나서기 어려울 거고 조금 떨어졌다면은 한번 재검토해보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 전 의원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계속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 스파이크 관련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과 함께 이 추징금 3,9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졌는데요. 검찰 구형대로 이 추징 명령이 선고된 걸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돈 스파이크가 그만큼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마약을 투약해서 재판에 넘겨진 일반인들의 경우 돈 스파이크보다 적은 양을 소지했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도심의 불기둥. 어제 부산에서 있었던 대형 화재 이야기죠. 네, 어제 오전 6시 30분경에 부산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23층짜리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 현장이 생생하게 담긴 영상을 보면 시뻘건 불기둥이 외벽을 타고 건물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고 불에 탄 외벽 잔해가 주변으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아래층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외벽을 타고 이 10분 만에 꼭대기까지 확산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화재를 직접 목격했다는 네티즌들은 창밖이 온통 붉어서 불꽃놀이 하는 줄 알았다. 건물이 종이장처럼 탔다. 이런 목격담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급박했던 상황, 현장에 있던 주민들 목소리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10분 안으로 빠르게 번졌어요. 불길이 그렇게 세지고 거기서 또 점점 위로 올라가고 계단이랑 막 이런 데도 막 연기가 많이 있었고 또 불이야 이러고 막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주차 타워가 이제 오피스텔하고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자칫했으면 정말 큰 인명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이 오피스텔 동과 주차 타워 동의 하나의 건물로 붙어 있는 형태인데 다행히 이 불은 주차 타워 오른쪽 외벽만을 타고 올라갔을 뿐 바로 붙어 있는 이 오피스텔 쪽으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대부분 잠든 이 새벽 시간에 화재가 발생해서 유독가스와 연기가 주거 시설로 번지면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구한 건 주민들이었습니다. 화재를 피해 탈출하던 주민들이 잠이 들어 미처 나오지 못한 다른 주민들이 있을까 봐 이웃집 문을 서로 두드려주면서 위험한 상황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이 550여 세대 입주민 중 30여 명이 연기를 마시긴 했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 유용한 게 재난 문자겠죠. 하지만 관할 지자체가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당 자치구가 재난 문자를 처음으로 보낸 것은 어제 오전 8시쯤으로 화재 발생 1시간 30분이 지나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자치구 측은 안내 문자를 보내는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판단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건물 전체가 불기둥처럼 이제 변했는데 그렇게까지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금 이 점도 논란입니다. 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거의 5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길이 옥상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여 분 만에 건물 전체로 화재가 번졌다는 얘기인데 소방당국은 불이 난 건물의 단열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단열재로 스티로폼을 사용한 일명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졌는데요. 지난 2017년 벌어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도 이 같은 공법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드라이비트는요, 시공비가 저렴하고 또 단열 효과도 좋아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화재가 나면 다만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는 6층 이상 건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이번에 그 불이 난 건물이 지난 2004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건물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서 결국에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이죠. 이에 전문가들은 법 시행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더라도 소방 점검을 강화하고 또 장비와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뛰지 마, 다쳐.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참모진과 점심 외식을 했던 식당 기억하시나요? 이 지하철 삼각지역 인근에 있던 국수 가게였는데요. 과거 무전 취식하고 도망치는 노숙자에게 온정을 베풀었던 주인 할머니의 미담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 곳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미담의 주인공인 국수가게 주인 할머니 배혜자 씨가 지난 8일 별세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특히 이제 주인 할머니의 미담은 IMF 외환 위기로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서 더 큰 감동을 줬었죠. 네, 잠깐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때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추운 겨울 새벽 6시쯤 남루한 옷차림을 한 40대 남성이 국수 가게를 찾았는데 당시 가게 주인 할머니가 단번에 이 사람이 노숙자였음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 할머니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푸짐하게 끓여낸 이 국수 한 그릇을 노숙자에게 내어줬고요. 이 노숙자는 허겁지겁 국수를 먹고서 다시 국수를 한 그릇 더 말아서 갖다 주셨기 때문에 그걸 또 더 먹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배를 든든히 채운 노숙자는요. 국수값을 낼 돈이 없어 이 할머니 눈치를 보다가 도망을 쳤다고 하는데 이때 할머니가 가게 바깥이 따라 나가서 도망치는 노숙자를 향해서 돈 없어도 뛰지 마, 다쳐, 그냥 걸어가, 배고프면 다음에 와 이렇게 큰 소리로 따뜻한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네, 이 미담은 10년 후에 한 방송국 PD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그때 국수를 먹고 도망친 바로 그 노숙자였는데요. 남자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당시 그는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모두 잃고 가족까지 떠난 참담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면서 용산역 인근 식당마다 끼니를 구걸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자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이 할머니의 국수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수를 먹고 도망치던 자신에게 할머니가 던진 이 뛰지마 다쳐 한마디가 세상에 대한 증오를 사라지게 했고 마음을 고쳐먹게 했다고 합니다. 다시 희망을 얻은 그는 이후 파라과이로 건너가 장사를 하면서 번듯하게 자리를 잡게 됐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당시 우연히 방송에 나온 할머니의 식당을 보고 담당 PD에게 편지를 보낸 걸로 알려졌는데요. 주인 할머니는 세상을 원망하던 나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첫 이제 대외 오찬 장소로 이곳을 찾으면서 이 미담이 재조명됐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9일 용산 대통령실 이전 직후 이 참모들과 이곳을 찾아서 한 그릇에 5,000원 하는 잔치국수와 김밥을 먹어서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가게에 있던 직장인과 군 장병 등 손님들과도 인사를 하고 이야기도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이 미담으로 유명세를 탄 이 국수집은요. 비록 주인 할머니는 안 계시지만 가족들이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 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베이징 그리고 서울에서 다 들어온 소식인데요.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이제 보복 조치로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합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요, 오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중국 국내의 지시에 따라서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및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